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정월 보름달처럼 넉넉한 세상을 위해 오늘도 좋은 법 배달해드립니다. 우리들의 법 김수희입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부럼 깨야죠. 나쁜 일들 다 물러가게 할 법들만 쏙쏙 골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새로운 날에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각이 찾아온다. 2월의 새로운 생각을 데이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입니다. 희망은 꿈의 날개다. 2월은 희망의 달입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날개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리기리 김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정월 대보름이 있고요. 더불어서 밸런타인데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할 일이 많은 주입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가운데 또 유일한 또 홍일점입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는 어떻게 사탕 준비를 미리 해두십니까? 그렇죠. 저는 주로 받고요. 네. 네, 이렇게 주는 건 제가 또 바쁘다 보니까 종종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불공정 거래가 그러네요. 네. 공정거래네. 아주 많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많이 이렇게 뭐 짧게 교제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받아본 기억은 없는데 줘야 되는 건 좀 의뢰해야 되는 것 같은. 근데 그리고 밸런타인데이는 원래 남자가 초콜릿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 서로 발렌타인데이도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죠.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 예. 그냥 마음을 작게 표현하는 거죠. 주고받고 화이트데이는 또 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날 자체가 잘못됐네. 예. 우리들의 법 특별한 날은 좋은 법이 만들어지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여다볼 민생법 어떤 통과법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그 예금자 보험료 그 보호 한도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아유, 그럼요. 누구나 알죠. 5천만 원이잖아요. 네, 아, 그럼요. 맞습니다. 그거 모르는 분들 요새는 많이 없으실 텐데 네.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거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뭐 영업 정지나 파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객의 예금인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야, 이 5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저축해 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이 앞으로 이제 얼마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존 5천만 원에서 이제 1억으로 상향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 5천만 원으로 정해진 게 무려 2001년이에요. 그러니까 2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5천만 원은 지금의 5천만 원의 가치랑은 또 상당히 이야. 차이가 있었겠죠. 네. 그동안의 경제 발전, 뭐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너무 올드하다. 그러네요. 여전히 너무 액수가 소액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금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결국 이번 개정안이 이루어졌고요.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기 예금 같은 것도 좀 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이 해외는 우리보다 이미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1인당 GDP 대비 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약 1.2배에 불과해요. 미국은 3.1배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영국은 2.2배인 1억 3천, 일본도 2.1배인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딱 수치로도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니, 원래 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어떤 은행이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안 되는 금융기관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네,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대신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니까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이건 보호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또 알려져 있는 그런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상호 금융들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안들을 다 개정이 해야지 가능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이렇게 되면 이제 제2금융권에도 조금 맘 놓고 저축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자,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입법자를 모셔봐야겠죠.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살리는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폐암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설을 개선하는 데만 집중이 되죠. 본질은 뭐냐면 이 노동 강도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 채용하는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른바 그분들을 특보 플랫폼 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이 다르니까 건당 수수료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당 수수료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미완의 삶의 완성을 위해 국회에 오신 분입니다.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실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도 참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일단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요. 어렵고 충격적인 일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또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이 설이었습니다. 네. 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아무래도 또 올해 설은 예년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들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힘겨운 시간이잖아요. 모두가 힘겹기 때문에 사실은 설도 기쁘지 않은 그런 설을 보내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정치에서도 어렵지만 사실 경제 민생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은 결국은 이제 따뜻한 공동체 같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설날에 가까이 있는 분들과 그리고 주민들과 이런 분들과 함께 그런 마음을 많이 나누는 시간들 보내었습니다. 네. 보통 소수당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름까지는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의원님 덕분인지 이 진보당의 존재감도 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진보당은 어떤 당인지도 소개해 주세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 이렇게 좀 부르고 싶고 보통의 유권자들이 이제 선거 때만 유권자 같은 느낌 있고 정치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서 365일 정치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 정치, 그것을 우리식으로는 직접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걸 하고 싶어하는 정당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든든한 우리 편. 네.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의 편이란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고요. 예, 예. 네, 앞서 제가 이제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라고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 전 팀장이 좀 덧붙여 주시죠. 이제 원래 법학도셨잖아요. 오. 예. 사실은 이제 법학과를 졸업한다 치면은 다들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 임 변호사처럼 변호사가 된다든지, 네. 그렇죠. 아니 뭐 판사, 검사 이런 꿈을 꾸실 것 같아요. 네. 혹은 뭐 제 친구 중에는 대기업에 가서 법률팀에서 일하고. 오. 근데 대학 졸업 후에 모 기업에는 들어가시는데 네.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십니다. 네, 어허, 네, 네, 네. 이 굉장히 특별한 길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원래는 이제 법학도였으니까 사법 시험을 준비했고 뭐 이렇게 된 건데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대학 축제 기간이었는데 어떤 이제 초청 강사가 오셔가지고 여대생 너희들 이렇게 하시면서 네. 너희들은 가방을 고를 때 뭘 보고 고르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당연히 뭐 보고 고르세요? 디자인주. 그렇죠. 디자인 보고 고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가방이 예쁜지 안 예쁜지 디자인 보면서 고르지? 그런데 너희들과 똑같은 나이에 있는 그 가방을 만든 요공들은 그 가방을 만들면서 재봉틀에 손이 찢겨 나가는데 너희들은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때. 아무래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책을 하나 또 쓰셨는데 네. 제목이 이제 을들의 노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을들의 노래라는 이 시집을 보고 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비정규직의 그 삶이 담긴 그런 책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고
제가 겪은 그리고 제 주변의 이야기들을 많이 쓴 거라 가지고 실제로 비정규직의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 차별의 아픔, 네. 그리고 비정규직 생활 안 해보셨더라도 이걸 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 이런 자영업자들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자기가 비정규직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을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그 시집을 보고 그분의 잘못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기는 알게 됐다 이런 얘기 하신 분도 계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비참한 삶, 차별의 삶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태어난다라고 하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의미를 더 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몇 군데만 있어가지고 보시는 이제 독자들은 차별의 아픔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서 이제 많이 울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지금 대학교 4학년 때의 강의를 통해서 네. 예, 이 노동운동의 길을 걷기도 시작하셨고 또 직접 이제 사회 일선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체험을 또 해보셨는데 네네.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도 있으셨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예, 보통의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근로계약을 하면 어떻게 사는지 삶을 잘 상상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근로계약을 한다는 건 다음에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월말에 다음 달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2주 정도는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2주 뒤에는 다시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근로계약 60번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60번 동안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결국은 저도 잘리고 나온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로부터는 실제로 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제 이것을 해소해 보고자 노력을 했고 결국은 그냥 밖에서 아스팔트에서 내지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법과 제도로 곧 바꿔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빠른 길은 뭐냐? 바로 정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면 법 제도 개선이 빠르겠죠. 그리고 300명의 의원들이 법 제도 하나를 바꾸면 이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별을 해소하려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 팀장 준비됐죠? 네, 정혜경 의원님과 함께하는 입법자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을들이 신명나는 세상, 바로 을들의 노래를 담아내는 그런 법안들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법안은 이겁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가 건강해야 아이들이 건강해요. 학교 급식법 개정안입니다. 자, 학교 급식 종사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거든요. 예. 네, 그 점심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제 거기에는 영양사, 그러니까 레시피를 만드는 영양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사라고 해서 맛을 제일 최종으로 내는 작업 반장 같은 느낌의 조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조리 실무사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세 직종이 있고 이 직종들이 같이 합을 맞춰서 일을 될 때 맛있는 급식이 나오죠. 예,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학교에서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게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 급식 종사자가 건강해야 아이들이 건강하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조리를 하면서 올라오는 조리흉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렇게 마시면 폐암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10년 이상 그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을 쭉 처음에 PCT 촬영을 했었고 그 PCT 촬영을 했을 때 5명 중 2명에서 3명 정도가 네. 폐결절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몇 년 전부터 있었고 그 인식을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 급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입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제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발의를 했죠. 그러셨군요. 예. 그 중에서 그러니까 조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폐질환이 심각하다. 네네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자,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전 팀장님? 맞습니다. 저도 자료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입니다. 약 5년 동안 학교 급식 그 조리 종사자 산업재해가 총 6,446건이나 발생을 오. 했습니다. 2020년에는 729건이었는데 이 산업재해가 2021년에는 1,000건을 넘었고요. 2022년에 1,475건, 그리고 2023년에는 1,794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1,246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8월 당시 대략 한 해 1,900건에 육박할 걸로 지금 그 당시 수치로만 봤을 때는 예상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 폐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이 조리흉, 네. 미세먼지 이런 거 관련된 것 때문이죠. 이렇게 폐암은 산재 중에 하나인 것이고 대부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 사고는 뭐냐 하면 화상, 뜨거운 거 많이 만지시니까 화상이나 낙상, 미끄러짐.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거운 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훨씬 더 심각하고요. 대부분의 우리 일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파도 참으면서 그쵸, 일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한 조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2023년 3월에 교육부가 실시한 급식 노동자 대상 조사에서요. 학교 급식 종사자 10명 중에 3명이 폐결정 등 이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의원님께서 이런 점들을 개선하고자 학교 급식법 개정안 내신 거죠. 네네. 이 내용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폐암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설을 개선하는 데만 집중이 되죠. 네. 근데 보통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 있고 급식법 안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실제로는 노동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 강도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학교와 다른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1인당 이제 책임지는 급식의 양, 인원수 이걸로 보면 한 2배 정도 많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한 명당.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워낙에 세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이런 움직이는 양이 많다 보니까 조리흉이 숨이 가쁘니까 어때요? 더 많이 쉬겠죠. 예. 네.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이 노동 강도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 채용하는 그것을 이제 여기 학교 급식법에서는 배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명당 몇 명의 아이를 책임지는 급식의 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은 시도교육청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이제 정부 차원으로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1인당 몇 명을 책임져야 한다, 최소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기준으로 해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의 또 급식의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더 담아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마련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원에 대한 고정을 딱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것, 이것이 좀 더 중요한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과도한 업무량 이 부분이 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시고자 함께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안 내셨잖아요. 네네네네. 이 같은 이유일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덧붙여 주세요. 여기는 이제 전체 노동자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학교 급식법은 학교 급식 노동자만을 해당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조리흉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급식만. 네. 다른 이제 공공기관의 급식소든 다 있는 건데 조리흉이라고 하는 이 유해 물질을 현재로는 이제 그 직업성 유해 물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위험할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화상을 당했다. 내지는 학교에 급식소에 불이 났다. 이 불이 나도 관리자들은 급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 상상 초월 하시겠죠. 왜냐하면 학교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으면 수업 운영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 근데 불이 났는데도 아니 그래도 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 된다고요? 있어요, 현장에는. 어. 예, 그런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동자들도 애들 밥을 안 먹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급식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요. 급식을 늦추면 더 큰 예, 문제가 생긴다는 예. 걸 알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훈련이 된 거죠. 야. 아이들 급식을 주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리고 노동 강도가 아까 강하다고 했잖아요. 한 명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급식이 제 시간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대체력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예, 아유 학교별로 대체력 한 명만 있으면 그거는 뭐 대단한 일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이 이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법안일 텐데요. 네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종사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는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법안들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제가 처음에 이 법안을 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조망도 함께하는 배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맛있는 게 나왔네, 뭐 이렇게 아니면 오늘은 맛없는 게 나왔네,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아이에게 더 맛있는 급식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이제 그 노동에 대해서도 한번 수고로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의 안전과 이들의 노동 강도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급식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왜 K급식이 세계적인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좋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수제 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요. 그러니까 일반 호텔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이 있고 네. 계기별로 하는 수업들도 급식으로도 계기별 수업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돼 있어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급식 너무나 훌륭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먹는다기에 기분은 좋습니다만 그 그늘에 이렇게 많은 종사자분들의 희생과 건강의 위태로움이 있다.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을 보겠습니다. 네, 정혜경 의원님의 을들이 신명 내는 세상을 위한 두 번째 법안은요. 최저임금 왜 차별하나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입니다. 네. 자, 최저임금 이제 시간당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차별이 있다. 어떤 차별이 있다는 걸까요? 최저임금은 우리 노동자들이 그 최소한으로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래야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부터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른바 그분들을 특고 플랫폼 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아예 최저임금 기준이 안 들어요. 노동자가 아니니까. 네네. 노무 제공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노무 제공자. 예.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노동자 같잖아요. 네. 네. 그죠? 배달하시는 분들, 네. 택배. 그런데 이게 비정규직이 아주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이제 책임을 사용자가 지지 않도록 하게 여러 다양한 업종과 직종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업주 같은 느낌으로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다 그것을 개인 사업자라고. 예,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수고용 노동자. 예. 의원님이 그거 배달 라이더 한번 체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네. 신한은행. 일로 가야 돼. 야, 음료수 깜빡이 안 나왔다고 지금. 깜 놀랐어요, 저 그때. 8천 몇백 원을 2시간으로 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저한테 온 돈은 네. 5천 몇백 원이었어요. 또 떼고. 네네네네. 진짜 충격적이죠. 2시간. 그것도 여름에 진짜 땡볕에서 2시간을 진짜 다녔는데 음료수 2개 사 먹으면 어떻게 돼? 물 2개 사 먹으면 2,000원. 그러면 뭐 저한테 남는 건 1,000원? 그러네. 아니, 한 3,000원 되겠네요. 예. 그랬던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달 뭐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맞는 거죠. 네. 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이제 특구직 안에서도 조금씩 이 최저임금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왜 이런 불평등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니까 이렇게 대기업하고 계약을 맺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못 받는 분들이 누가 있냐면 정수기
코디 아. 이런 분들도 사업주인 거예요. 개개인이 사업주예요? 네네네네. 아, 정말요? 네네네. 우리가 지금 하는 배달 노동자도 건당이겠죠. 네. 그다음에 택배도 마찬가지로 건당이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다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서 임금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최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2시간을 일해서 얼마를 받든 뭐 3시간을 일해서 얼마를 받든 이런 건데 제가 코디 그 노동자들이 이번에 청문회 작년 청문회에도 나오셨는데 정말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으세요. 그래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결국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법적 근로자의 기준인 거군요.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임 변호사에게 좀 여쭤보죠.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없는 겁니까? 이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보면은요, 임금을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급제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해서 적정 임금 수준은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뭐 배달 라이더 분들이나 우리 택배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배달하는 건당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최저임금을 정하자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좀 이견이 좀 많은가 봐요. 어때요?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양산이 되는 것이라서 법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노동자로 이제 인정이 되면 그냥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으면 되는데 아직은 노동자로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노무 제공자라고 해서 이제 산재보상보험법상에 노무 제공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을 포괄을 하면 적용을 받게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이 다르니까 건당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당 수수료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국에는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노무 제공자를 포함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그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자고 제시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의원님? 그 뭐 예를 들면 한 명 벌어가지고 4명이 먹고 사는 경우도 있고 예. 한 명이 벌어서 2명이 먹고 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최저임금은 1인 가구로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야 한다. 그래서 가구당 최저임금 생계비 기준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정말 누가 봐도 특고직, 플랫폼 종사자 등 직업이 정말 다양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글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든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 예.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달 노동자에게 표준 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당, 시간당이네요. 23년도 기준에 23,000원 정도의 표준 임금을 좀 많은 것 같죠. 23,000원이면 우리는 10,000원이니까. 10,000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많을 거잖아요. 대도시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 이런 배달 노동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부터 사실 이런 거 적용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다 가능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시대가 변하는 만큼 노동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하는 세상에 걸맞게 노동에 대한 가치들이 재조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네, 그리고 약자들이 맞습니다. 보호받도록 정말 다양한 법안들을 내고 계신데요. 최근에 저도 정말 눈여겨본 그 법안이 있습니다. 저 뉴진스 정말 광팬이거든요. 우리 소녀들 절대 지켜. 예, 우리 뉴진스 예, 예. 너무너무 소중한데 네. 사실 지난 국정감사 때 이 뉴진스 한이가 이 국정감사에 참석을 해서 직장 내 따돌림 관련한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도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아, 예, 그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그 방지법인데, 우리 지금 법 제도는 사업주가 하나여야지만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이게 형성이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의가 그래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규정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한 공간에 있어도 사업주가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가 직장 내 괴롭힘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때요? 갑과 을에 의한 괴롭힘이 너무 심각하게 많고 갑과 을이 아니더라도 같은 동료끼리도 직장 내 괴롭힘이 지금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정말 절실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히 괴롭힘을 당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갑질을 한다는 거, 괴롭힘을 한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현재 우리 법 제도로는 다 보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으로 지금 일명 한입법이라고 해서 발의를 했죠. 예.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사람을 구별해서 보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것도 확실히 좀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우리 세 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네, 아유, 뭐 이 법안들이 관련된 이 내용들이 다 저희 주변에 있는 이 친구, 가족, 정말 옛날 친구들, 선생님들 막 다 떠오르는 그런 법안들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어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아이고, 예. 또 이 정치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계기를 또 소녀 시절에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더욱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저희도 옆에서 친구처럼 응원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법학과 나와가지고 네. 비정규직으로 일하신 것 자체도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 그 분야에서 좀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좀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보면 마지막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실현 뒤에는 반드시 밝은 날이 온다. 우리 노동자분들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좀 열악한 법들 사이에서 좀 시련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정혜경 의원님께서 그분들의 시련 이후에 찾아올 밝은 날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너무 명확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돋보이고 그러니까 말씀도 너무 쏙쏙 들리는 거예요. 또 웃는 얼굴로 말씀해 주셔서 저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이런 감사하는 마음과 부탁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삼행시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매번 힘들 것 같은데 대단하세요. 우리 임 변호사도.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유, 예. 운 좀 크게 띄워주세요. 예.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는 평등한 근로 조건을 위하여 해, 해안 있는 정책으로 최저임금도 딱 보장해 주시고 경미한 부상도 일어나지 않게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좋다 오늘. 잘하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너무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는 임금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혜경 의원님 젊은 날 이 노동 운동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쉽지 않은 세월들을 또 겪어내셨고 또 이제 소수당 의원님들을 뵈면 항상 또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느껴지는데 이 힘들고 지칠 때 이 한번 의원님을 다잡아주는 어떤 뭐 노하우나 그런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좀 뭔가 골똘하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뭐 책 같은 걸 좀 읽어서 좀 사색을 하는 편이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현장을 가는 거예요. 현장을 가는. 네.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예. 조금 에너지가 올라오고 더 근본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통 하죠. 어렵고 자, 그리고 2025년의 포부도 한 말씀 밝혀 주시죠.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 강장에서 응원봉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2030의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들으면서 공감도 대단히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말이 철학자 같은 느낌이었고 어느 정치인보다도 더 훌륭한 말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 우리 국민들이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 국민들의 그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담아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고 올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든든한 우리 편. 끝까지 우리 편에서 약자들이 당당할 수 있는 세상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딱 이맘때쯤 연말 혹은 연초에 또 설날 전후에서 이거 보러 가신 분들 많죠? 역술인에게 점 보러 가는 분들도 계시고, 예, 뭐 토종비결 이거 예전부터 봐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세 분도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저는 이제 한 은행에서 네. 제공하는 무료 운세 무료 매년 운세. 네, 그거 이제 달달이도 나오고 한 해도 예. 그걸로 이제 재미삼아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재미로 본 적은 있습니다. 예, 재물운이 나쁘지 않대요. 오. 예, 예. 저도 궁합 본 적 있어요. 이게 결혼할 때. 궁합도 많이들 보시지. 네, 교제할 때도 뭐 재미삼아 궁합을 보기도 하는데 당시에 궁합이 좋다고 나와서 네.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어디까지나 일단 재미로 아이, 보는 그럼요. 거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무속, 점, 굿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많아서 이 평범한 무속인들은 다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점 보러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 사실 뭐 저는 뭐 보지는 않지만은 이 어떤 두렵고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어떤 보는 마음들이 이해가 되긴 하죠. 네네. 그래서 대학가 주변에 가면 이제 타로점 봐주는 상당히 많은 카페 같은 데서 근데 물론 이게 약간 뭐 운에다 기대는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가서 약간 상담처럼 상담이더라고요. 예, 그런 네. 인생 상담 받는 것들도 좀 많아서 뭐좀 시대가 어려워지면 이런 거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하는데 뭐 좀 올해는 경제가 좀 살아나서 네.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의지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굿도 그렇고 점도 그렇고 좀 마음속 한켠에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좀 위안받고 싶고 해소받고 싶은 건데 이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는 게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쉬워요. 예. 그런 마음의 약점을 또 이런 사기꾼들이 탁 캐치해서 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무속 점 때문에 사기 관련한 문제로 재판까지 가는 상황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맹신하면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도 굿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야, 네 엄마가 이거 하면 무조건 된다잖아. 확실해. 애기 동자 귀신이 아주 제대로 붙었더라고. 굿만 하면 된다니까. 야, 이놈들 그 입 못 다물까? 내가 지금 놀고 있잖아. 아이고 애기 동자님 죄송해요. 웨이 어이 숭구리당당 숭당당 숭구숭당당. 이거 50억 로또 되는 굿 맞아? 여보 나만 믿어. 무조건 돼. 이거 한 번 하려고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나빠 니들 조상들이 막 울어. 돈이 적다고 로또 안 준대. 아이고 조상님들, 근데 저 2억이면 줄 만큼 준 것 같은데. 숭구리당당 숭당당. 왔다. 골드 달래. 골드 내놔. 설마 금? 아 엄마 아빠 이건 아니지 않아? 온다 금이 온다 로또 번호가 온다 후 숭구리당당당. 자, 첫 번째 번호는 2. 나 맞았어. 자, 두 번째 번호는 15입니다. 야, 너 두 번째도 맞았어. 네, 네 번째 번호는 33. 다섯 번째 번호는 44. 아이, 나머진 다 꽝인데. 아, 이거 사기 아니야? 분명 우리 애기 동자 귀신이 이 번호 맞다 그랬는데. 내가 이 사기꾼을 진짜, 아유, 50억 로또 당첨은 개뿔. 당신 사기친 거지? 어이 내 이놈 감히 신령한테 니들이 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와, 저 애기 동자 진짜 웃긴다. 2억이 부족해? 금까지 먹고선? 그러니까 금을 두 덩어리를 줬었어야지. 그럼 금 하나 지금 더 갖다 드리면 다음 로또 당첨 번호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지금. 됐고, 당장 돈이고 금이고 토해내요. 못 맞히면 토해낸다며. 내 이놈 감히 신께 반항을 해. 신이 그 돈은 이미 기인이 다 쓰셨다. 귀신이 돈을 써? 아빠, 엄마, 저 말도 안 되는 애기 부당 당장 신고해. 야, 로또 당첨되겠다고 2억의 금을 태웠습니다. 우리 기리 애기 동자님, 아유, 아이고 그만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 둘 다 금달래잖아요. 자, 이게 로또 당첨이 된다 해서 굿을 벌였는데 결국 안 된 거죠. 이거 실은 안 되죠. 너무 황당한 얘기 같은데. 이거 놀랍게도 실합니다. 이것도 실합니까? 네, 무속인 A 씨가 2012년 11월에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을 해야 된다면서 이 굿 비용을 내라. 네, 그러면서 피해자 B 씨에게 1,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 그게 이제 시작인데요. 2013년 2월까지 무려 23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B 씨로부터 모두 2억 4천여만 원, 금 40돈을 뜯어내서 어머나.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A 씨는 마치 자신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B 씨를 또 속입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근데 사실 좀 황당한 게 이 로또 당첨이 된다고 믿는 이 분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진짜 무당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로또가 됐다고 하잖아요. 뭐 이러면 로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야, 근데 이거 소송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안과 유사합니다. 이런 사안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는데 와. 동일한 결론이었어요. 다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고 야. 보았습니다. 1심에서도요, 법원에서 그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 그러니까 이 범행의 수법이 너무 좋지 못하다. 그리고 편취 액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좀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징역 2년이 나왔죠. 2심도 마찬가지였고 대법원에서도 이 A 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야,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 당첨 번호를. 네. 이건 참 누가 봐도 사기인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A 씨라는 사람은 정말 무속인이 맞긴 맞습니까?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A 씨가 들어보니까 이미 그 복권,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되려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에 제가 알면 제가 사죠.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너무 뻔뻔하게. 들어보니까 이 A 씨는 이미 속여서 돈을 챙길 생각을 한 거네요. 정확하게 이 사기의 근거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편취했을 때 그게 사기죄거든요. 네. 지금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이게 상대방을 속였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이 법원에서 이런 굿이나 이런 점괘 같은 부분에 대한 사기죄 인정 요건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한다거나 기륭화보고 점치는데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았을 때 이게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넘어난다면 그때는 사기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로또 번호 알려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비방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 하면은 좋아 건강에 좋대 이렇게 추상적인 정도를 빌어준 거라면 사기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도 편취하는 액수 이게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굿을 사기로 보느냐에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이런 돈의 액수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넘었기 때문에 사기죄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K 씨가 2023년 3월에 몸이 아파서 이제 점을 보러 온 AT 씨한테 굿을 하지 않으면 네가 죽거나 아니면 제정신으로 사람 굿을 할 수 없고 가족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서 7,937만 원 상당의 돈을 이제 받아냅니다. 그리고 HC를 따라온 다른 고객한테도 퇴마고 나면은 아버지가 이제 합병증 알아서 너도 동생, 엄마 뭐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굿값으로 한 달간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또 뜯어냅니다. 아이고. 이게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테마굿이라 이 비교해 보라는 거 보니까 이 사기죄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로또 해준 거랑은 다르게. 네, 비교해. 아, 맞습니다.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래요? 야, 근데 어쨌든 1억이 넘는 돈을 또 여기도 받은 거니 큰 돈이 왔는데 네. 테마굿, 로또굿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기죄가 속여서 돈을 편취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속이는 이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들 대학 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뭐 굿을 하면 대학을 간다.
근데 만약 대학을 못 갔어. 예. 그럼 이게 다 사기죄인 것이냐? 예.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어. 어떤 목적을 바라면서 정성을 기울일 때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것이 관습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건 기룡화복을 빌면서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술하는 행위 자체가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래서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자체를 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어떤 속였다는 부분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한마디로 속인 건 아니다. 뭐 이거네요. 그렇죠. 이게 앞서 이 로또 당첨이랑 이번 사안을 좀 비교해 보면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 이게 뭐 관습적으로 이 무속인들이 해왔던 그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2억이라는 그 편취 금액이 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퇴마, 뭐 기룡화복을 비는 이런 목적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이뤄져 왔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좀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중요한 점은요. 정도가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았는지도 사실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거 굿한다고 대학 다 가면 대학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이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기망을 했느냐 이게 이제 어찌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밖에 이런 일로 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항상 다 저 사람이 날 속인 거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아무리 구술했어도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일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후 사정을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불한 돈을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유흥비로 탕진한 것은 아닌지 내가 지불한 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된다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증거를 모아두시면 사기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굿값을 지불한 내역 같은 것도 좀 남겨두실 필요가 있고 무당과 연락한 그런 자료들 내지는 어떤 부분들까지 나에게 보장을 해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의 말 한마디나 사소한 대화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굿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김기리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점을 보고 굿을 보는 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히 강요하고 협박하는 무속인의 말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무속이 나쁘다, 좋다를 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가 갖는 선한 힘, 그런 순기능이 무속에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언제나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도가 지나쳐 피해를 입는 경우 법에서 그 답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만들 법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